오늘 세 번째 제목이 좀 길다, 그지? 창의적 사람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이 제목보다 이 옆에 있는 작가 정재승,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니까 잘 알아도 이거는 그림처럼 연사가 나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강연이야. 강연 알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다. 그러면 강연할 때 예를 들면 여기서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창의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창의적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있잖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창의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또 창의성을 개발하고 더 발전시킬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커. 알겠지? 그래서 이 강연은 이제 강연이 시작될 때부터 해가지고 마무리될 때까지 쭉 연결되는데 보통 글의 짜임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강연에서는 제일 처음에 도입부부터 시작해. 도입이라는 게 글을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의 강연 내용 주제에 맞게 전개하고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도입, 전개, 정리. 이게 일종의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강연 글들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 처음에 막 흥미를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집중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얘기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끝난다. 그리고 얘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일이기 때문에 비언어, 언어가 아닌 것, 혹은 반언어, 언어와 거의 유사한 언어,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거야. 활용. 그래야지 설득력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글이 설명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설명이야. 근데 설득을 전제로 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야 되는데 이 강연자가 있잖아. 말만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막 제스처, 행동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예를 들면 집중하라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알았니? 그 다음에 설명할 때 제일 전달력 좋은 설명 방법은 예시야, 예시. 예를 들어 보이는 거야. 아주 쉽게. 그래서 예시가 아주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기 바래요. 정재승 과학 콘서트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자,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시작해볼게. 도입부 이거 봐 나오잖아. 처음에 도입하는 거. 안녕하세요. 인사했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정재승입니다. 자기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강연의 내용도 핵심 내용도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으로부터 도입이 시작된다. 자, 주제에 맞게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라고 하면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 자, 그럼 여기는 일단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질문은 보통 독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청중이겠지. 청중에게 질문했어. 그러면 청중들이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자, 이 강연에 청자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면 일단 유혹해야 되는 거야. 관심을 딱 끌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질문했는데 어떤 표정이었던가? 호응이 되나 안 되나 먼저 그 반응을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냐면 사실 아쉽게도 인류는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지름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아쉬움을 표현했어. 그러니까 이 아쉬움을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처음에 질문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 2단계에 가지는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 얘기는 안 하겠다. 왜냐면 이걸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요 내용은
제외하고 말하겠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어? 지름길을 발견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는. 자, 아직 창의성에 관한 연구도 걸음마 단계고, 걸음마가 뭐야? 애기들이 처음에 걷는 거 연습하는 게 걸음마잖아, 그죠? 첫 단계도 아직 안 갔단 말이야. 다만 우리는 창의성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단초. 우리가 보통 단초라는 것은 첫머리 혹은 실마리 이렇게 얘기해. 요걸 실마리를 쫓아가면 결국은 옷에 간단 말이야. 첫머리를 잘 잡으면 중심으로 간다고. 근데 단초는 찾았어. 이제 시작은 한 거야. 오늘 저는 뇌과학과 관련된 창의적인 존재의 특징. 자, 이제부터 나온다. 첫 번째, 창의적인 존재의 특징. 두 번째,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자가 자기가 뭘 발표할지 내용을 1번하고 2번, 여기 나온 대로 1번과 2번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일단 말해놓고 일단 제가 그렇다 아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렇다 아니다 이런 질문은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야. 판정 의문문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이다,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발표할 내용과 또 앞으로 발표하면서 뭐 질문하고 이런 것까지 소개하고 있으면서 도입부는 시작됐다. 자, 그럼 이제 도입부 다음에 전개부로, 그렇지. 전개부로 가면 질문 몇 가지 한다 그랬으니까 볼까? 질문 첫 번째. 우선 창의성과 지능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대답은 있어요. 없어요. yes or no지. 그치? 이렇게 대답을 유도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청중의 참여를 유도시키는 거, 유도. 알았니? 그러니까 더 강연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호기심, 관심의 유발, 이게 바로 질문 속에 있는 감춰진 의도란 말이야. 알았니?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 그러면서 관심을 유발시키면서 강연의 안으로 청중들을 끌어오는 거지.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야, 세상에 창의성이 뭔지 아세요? 지능이 뭡니까? 이러면 그건 설명해야 되잖아. 그런 의문문을 뭐라 하냐면 설명 의문문이라고 한다고. 설명 의문문은 대답하려면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좀 똑똑해야지, 잘 알고 있어야지 설명 의문문에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근데 판정 의문문은 둘 중 하나만 얘기하면 돼. 그럴 것 같으면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청중들의 부담이 없지요. 자, 청중 반응 확인하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아, 힘 빠져, 그지? 힘 빠지니까 웃잖아, 얘네들. 질문 있잖아. yes or no 둘 중 하나인 줄 알았는데 yes도 되고 no도 돼. 근데 왜 질문하는 거야? 웃은 거야, 그지? 무슨 얘기냐면 지능지수 IQ 110 이하의 피험자, 실험을 당하는 사람을 피험자라고 하는 거야.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창의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창의성과 지능은 상관관계가 있군요. 상관관계가 뭐야?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근데 반드시 이건 아니란 말이야. 지능은 높은데 창의성은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 창의성은 되게 높은데 IQ는 떨어져.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능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창의성이 일반적으로 높은 건 사실인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능과 창의성은 관련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수치가 110, 120을 넘어가면 더 창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110이 제일 꼭대기네, 그지? 110까지만 창의성과 지능이 관계가 있다.
근데 그 뒤로 넘어가면 지능지수가 120, 130이 된다고 해서 창의성이 110대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의적이려면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야 된다. 그 어느 정도가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면 IQ 110 정도에 이해됐어? 지능지수면 된다. 이러면 충분히 창의적이다. 일정 수준이 넘으면 이걸 110을 지나치면 창의성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쫙 110까지는 비례한다. 근데 110 이후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비례하지 않는다. 라니, 자, 창의성과 지능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자, 지능이 높으면 창의성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능이 일정 수준 이상 된다고 하면 그때는 지능과 함께 창의성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창의성과 지능의 상관관계를 물어보고 대답까지 했어. 두 번째 질문을 합시다. 두 번째 질문, 바둑을 둘 때 7급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7단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라고 대답했어. 물어봤어. 그랬더니 청중들이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네요. 청중 웃음 확인한 다음에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일주일 되는 사람이 운전할 때 머리를 많이 쓸까요? 아니면 운전경력 7년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그러면서 청중들의 또 반응을 확인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지금 예시라는 걸 많이 쓴다 그랬잖아. 지금 나온 게 예시야. 구체적인 예시. 바둑 두를 때 예시. 지능과 관련돼서, 창의성과 관련돼서, 또 그거하고 유사한 게 바로 운전면허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런 예들을 많이 든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아시겠죠? 일주일 된 사람이 머리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치? 왜? 운전을 서투니까. 주의를 많이 기울인단 말이야. 주의를 많이 기울인다는 건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니까, 신경은 머리, 뇌활동이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 건 오히려 서툰 운전자가 더 많이 쓴단 말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 자, 바둑이 7급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바둑판에 바둑돌을 올릴 때마다 머릿속에 난리, 전쟁이 납니다. 왜?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싸움의 어떤 전세를 역전할 만한 수를 찾는 순간, 특별히 더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계속 머리를 쓰고 있잖아, 지금. 응? 아까 얘기했었지. IQ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일정 지능 이상 되면 창의성이 더 많아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 7급인 사람은 지금 현재 머리를 다 썼다면 전세를 역전시킨 만한 순간이 됐어. 그때 더 많은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둑 7단인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별로 머리를 쓰지 않고도 바둑을 둘 수 있을 만큼 오히려 몸이 기억해, 손이 기억한다고. 그래야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적인 에너지를 확 모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암기를 안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봐. 창의적인 사람도 암기한다. 그런 얘기야. 창의적인 사람 당연히 암기하죠. 자, 요거는 편견 혹은 고정관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요런 거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암기 잘 안 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고정관념 편견이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편견을 바로잡은 거죠. 비판하는 거야. 편견,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 오히려 그들은 많은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고 중요한 기술은 체화라는 말은 몸으로 습득한다는 얘기야. 몸으로. 체화라니? 몸으로 습득하는 거니까 몸으로 자기 것을 만드는 거지. 자, 그래서 체화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훈련으로 익히고 중요한 순간에는 그때 바로 짠 하고 지적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쓴다고. 알았니? 창의적인 존재의 첫 번째 특징이야.
알았니? 기본적인 훈련을 익히고, 이 말 중요한 말이다. 기본적인 훈련을 익히고, 이게 없으면 중요한 순간에 에너지 발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적인 훈련이거든. 지적인 훈련을 평소에 하는 거야. 이게 쌓이고 쌓였어. 몸으로 익혔어. 그래야지만 평소에 머리를 안 쓰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를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 있는 거지. 이게 지적인 사람들이, 즉 창의적인 사람들이 하는 지적인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바탕이 된다. 뭐라고? 이게 바탕이 돼야지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말이지, 그지?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론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거, 그거에 대한 이론이겠지.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이 많으신 것을 보니 들어보신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청중의 반응을 봤잖아. 그랬더니 청중들이 고개를 갸우뚱해. 잘 모르겠다. 이런 식. 그걸 보고 판단한 거예요. 알았니? 판단한 거야. 청중의 반응을 보고 강연자는 판단했다. 특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청중들의 모습을 보고 질문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왔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제스처 행동이지, 그지? 이거 입으로 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이거는 언어가 아니니까 비언어가 되겠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바로 화면에 보이는 스웨덴 출신의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의 이론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이론에 따르면 이런 얘기지. 청춘의 시기에 무언가 1만 시간 정도 집중해서 훈련하면 뛰어난 성취를 할 수 있다. 이론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했네요. 이론의 내용이 뭐라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건, 자, 스웨덴 심리학자 에릭슨 교수의 이론인데, 이론의 내용은 청춘의 시기에 뭔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뭔가 이뤄낸다. 이게 바로 1만 시간 법칙의 내용이다. 자, 예를 들어 전문적인 악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추적하던 에릭슨 교수는 그들이 어렸을 때 재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대. 중요한 말이죠. 그들의 재능에는 어렸을 때 차이가 없었다. 10대 시절 연습량이 1만 시간, 8천 시간, 4천 시간으로 서로 달랐다. 그게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재능을 보인 전문적인 악기 연주자는 연습량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굳이 얘기한다면 1만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악기 연주자가 됐겠죠. 자, 그만큼 창의적인 성취를 하려면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창의적인 사람들 있잖아. 창의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암기 잘 안 한대.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암기는 기본이잖아. 오히려 지적인 훈련 엄청 열심히 했어. 이걸 바탕으로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청년기, 10대 시절, 이때 지적인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연습을 많이 하면 그 분야에 아주 훌륭한 실력자가 될 수 있다.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에 해당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하나 해볼까? 뭔데요? 그랬더니 질문. 우리의 뇌는 어떻게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걸까요? 라고 또 질문한 거지. 신경과학자들은 창의적인 발상의 실마리를 신경과학적인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데요. 자, 이제 내용을 얘기한 거야.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창의적인 발상을 어디서 할까? 그러면 우리의 발상의 실마리 아까 나왔다. 뭐라고요? 신경과학적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게 누구 얘기야? 신경과학자들 얘기죠. 연구자들은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기발한 발상을 했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험을 했어. 바로 창의적인 실험 참가자들의 fMRI까지 fMRI 저 실험의 내용이야. 기발한 생각을 했대. 그러면 요게 우리가 뇌 사진 찍는 거 있지. 뇌 사진. 뇌 사진 어떻게 찍어? 그 통에 들어가서 찍는 거 있잖아. 자기장을 가지고 찍지. 그 빈통이지 거기. 자기 공명 촬영이잖아. 이게 MRI, fMRI지. MRI는 우리가 병원 가면 찍는 거잖아. 근데 뇌에 해당되는 게 fMRI라고 생각하면 되죠. 알았니? 자기 공명 촬영 영상. 이게 영상이란 말이야. 영상. 이해됐어? 왜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 뇌의 변화를 측정해야 되잖아. 기발한 생각을 했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그걸 보려면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눈으로. 이해됐냐? 자, fMRI에 눕혀놓고 그들의 뇌를 찍는다.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fMRI가 생소하시죠? fMRI는 몸의 혈류와 관련한 변화를 감지하는 뇌활동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 가면 찍는 건 MRI고요. 자기 공명 촬영. 근데 이거는 몸의 혈류와 관련된 변화를 감지하는. 혈류가 뭐야? 혈액의 흐름이죠. 그러면 봐봐. 뇌를 찍을 때, 영상을 찍으면 기발한 생각을 할 때 뇌 안에 뭐 혈류가 막 피가 잘 돈다든지 아니면 피가 갑자기 몰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게 fMRI라고. 청중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찍는구나. 그런데 실험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죠. 예를 들어 예시 나왔어. 바둑 7단 기사에게 fMRI 안에서 바둑을 두게 하고 40분 동안 뇌를 찍었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귀하면서 다시 두는 거 그대로 불리한 전세를 뒤엎은 창의적인 수를 두기 직전에 그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다 창의적인 수를 두기 직전. 이게 바로 기발한 발상이 되겠죠. 기발한 발상. 직전에 뇌의 혈류,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대부분 실험이 실패했다는 거야. 근데 굳이 유의미한 거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뇌의 혈류인데 언제냐면 아주 기발하고 창의적인 수를 두기 직전, 생각해내기 직전, 그때의 뇌에서 벌어진 거는 얻었단 말이야. 알았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순간, 창의적인 수를 두기 직전, 평소 신경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굉장히 멀리 떨어진 뇌의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 야, 머리가 팽팽 돈다. 알았니?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 그러잖아. 빨리빨리 돈다 그러잖아. 그러면 비슷해. 멀리 떨어지는 뇌의 영역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 그러면 온갖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지. 갑자기 막 작동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아까 나왔었잖아. 폭발적으로. 계속 뇌를 쓰는 게 아니라 기발한 생각, 창의적인 수를 줄 때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폭발적인 뇌의 활동이 쫙 일어나면서 기발한 발상,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린단 말이야. 이게 방법이야, 방법. 자,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정보를 처리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이런 거 나오지. 각각 기능이 달라. 전두엽은 뭐 언어, 생각 이런 거고, 후두엽, 측두엽은 감각이고 뭐 이런 거야. 뇌의 각각의 기능을 맡고 있는 영역들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활성화된단 말이야. 그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대.
창의성은 가장 고등한 영역의 뇌의 일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만약에 가장 고등한 뇌의 영역이면 굳이 얘기한다면 전두엽 정도 되겠지, 그지? 언어, 생각 이런 거니까 판단, 논리, 이게 지금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고차원적인 것을 결정할 때 쓰는 뇌가 전두엽이라면, 그러면 창의적인 생각도 고차원적인 거니까 거기서 나와야지.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전체의 뇌의 영역이 다 같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알았니? 뇌 전체를 두루 사용해야지 만들어지는 능력, 그게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자, 평소에 연결되지 않은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끼리, 아까 나왔지?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까지 얘네들이 서로 주고받고 연결된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활성화잖아. 자, 이것은 연구자들이 해석입니다만 뭐라고 해석했나 볼까? 어떤 문제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거나 상관없는 개념들을 서로 연결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잇는 일, 이게 뇌에서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얘네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연결된대. 그 말은 모든 것이 다 활성화된다는 뜻이야. 그래야지만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창의적인 사람들의 기발한 생각을 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남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창의적인 발상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원래 창의적인 방법은 이런 거라는 거지, 남과 다른 각도로 모든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거든. 근데 출발은 뭐냐면, 우리가 창의적인 발상을 잘하는 사람처럼 되려면, 그 능력을 키우려면 그냥 처음부터 알았니?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결론은 뭐야? 나 머리 나빠. 그래도 노력해야지. 애쓰고. 그러면 기발한 발상, 창의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IQ가 110이면 창의적인 발상이 가능하다고. 맥시멈이 거기였잖아 아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잘 안 되지요. 그렇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요라고 얘기했잖아. 목소리를 더욱 크게 높이며, 자 나왔네 이제 밑줄 쳐봐. 목소리를 더욱 크게 높이며. 그러면 이건 말할 때랑 비슷한 거잖아. 왜? 목소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반언어라고 부르는 거야. 반언어가 무슨 뜻이냐면 거의 이게 50% 절반 반자거든. 거의 언어에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게 반언어란 말이야. 그래서 목소리 크기, 말소리를 빠르게, 소리를 높이고 콧소리를 내고, 알았니? 입을 쫙 벌리면서 소리가 나와야 돼. 입을 벌리며, 이거는 비언어지만 입을 크게 벌리며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 반언어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반언어의 반은 반대가 아니라 50% 거의 언어다. 이게 바로 목소리가 바로 발음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언어할 때 쓰는 발음기관이기 때문에 반언어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결과물이 아닌 사고를 흉내낸다. 어떤 사고를 흉내내? 기발한 발상을 하려는 사고, 꾸준히 변형하는 것, 그것이 창의적인 발상의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청중들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야, 머리가 아무리 좋다 그래서 창의적인 발상을 더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네들 정도면 IQ 110이면 평범한 거니까 충분히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다. 물론 쉽지 않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열심히 창의적인 발상을 잘하는 사람들을 흉내내고 애쓰고 노력하면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이 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창의적인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될까요? 마지막 질문. 바로 남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야? 이게 창의적인 사람들이지. 창의적인 사람들과 자주 지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몰랐던 거, 이런 것들을, 즉 문제의 다양하고 낯선 각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적인 대화라고 영감을 주고받고 지식을 섭취하고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들이 하는 창의적인 발상을 위한 행동들, 과정들, 이런 거 흉내내야 되는 거야. 따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더 창의적이 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알았니? 그러면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창의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 나와 다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나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즐기세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번,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 2번, 나와 다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번, 나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두 지적인 사람들이죠. 지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하고 지적인 대화를 즐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적인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확장됐다는 건 창의적인 사람 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발전한다는 뜻이죠. 됐죠? 자, 그렇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운동. 첫 번째.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신경세포가 뭐야? 뇌세포야. 신경세포는 2살까지만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단호한 표정을 줬으니까 아니란 말이야. 이거 비언어가 되겠지. 비언어.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은 틀렸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신경세포가 2살까지 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랄 수 있다. 잠깐만. 책에 있잖아. 비언어를 준언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알았니? 응? 네. 잠깐만. 이 준언어가 아니지. 비언어지. 비언어. 준언어는 준이란 말이 언어에 준하는 거니까 이건 반언어지. 미안해. 자, 헷갈려하지 마. 준언어는 반언어야. 거의 언어다. 언어에 준한다라니. 비언어가 아예 언어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운동하면 신경세포가 늘어나는데 많이 만들어진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식으로 2살 이후에 안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운동하세요. 신경세포 많이 만들어지게. 자, 지난 20년간 많은 연구들이 어른이 되어도 신경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며 운동을 할수록 더욱 많이 만들어진다는 결과를 쏟아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 사람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경세포가 2살 때까지만 만들어진다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잖아. 단호한 표정으로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설득력이 떨어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연구에 의해서 다 밝혀졌다고.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근거를 들어가지고 2살 이후에도 신경세포가 계속 자란다는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들고 설득하고 있어요. 여기다 이제 보세요. 실제 연구자 논문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면 더 설득력이 있지. 뭐라고 할까?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창의적인 발상은 주로 자전거 위에서 했다고 하죠. 뭐 일화죠, 일화. 자전거 위에서 격렬하지 않은 운동,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 산책하기. 이거는 창의적 생각을 하는데 별로 방해하지 않는다고. 그 격한 운동을 하거나 아주 뭐랄까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창의적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겠지. 왜?
운동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생각을 못 하잖아. 힘들고 지치는데 마라톤 선수가 한 40km 뛰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해? 아무 생각 없지. 그냥 그때는 뭐 본능적으로 뭐 발이 움직이는 거잖아. 이런 거 말고 자전거 타기, 산책하기 이렇게 근육이나 몸을 가볍게 쓰는 운동은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 얘기를 한 거지. 자전거 위에서 했대. 뭐가? 창의적인 발상을.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둘째, 수면도 중요합니다. 둘째가 나는 수면. 잘 주무세요. 우리의 뇌는 자는 동안 낮에 얻었던 정보 중에서 쓸데없는 것은 다 버리고 의미 있는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되겠죠. 잠자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기억은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장기 기억 그쪽으로 넘기는데, 그런데 그 넘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수면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자야 되겠죠. 왜냐하면 뇌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 쓸데없는 기억들을 뇌에 많이 저장하고 있으면 실제로 뇌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발상 이런 것들을 할 여유가 안 생기잖아. 여유가 있어야 거기 채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울 건 지우고 넘길 건 넘기고 그러면 또 뇌가 새로운 차원의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더 많은 창조적인 발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잠이 부족하면 많은 경험을 해도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아요. 마치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잠을 잔다는 거, 단순히 잠을 잔다는 거, 아주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아주 생산적인 활동, 이게 뭔데? 위에서 말한 대로 쓸데없는 거는 지워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거. 이게 바로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니?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생각하려면 독서하기, 여행하기, 사람 만나서 지적인 대화하기 이 5가지까지가 모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극이며 외부야 물적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간접적인 경험도 중요하다. 이해됐죠? 여기서는 운동, 수면 이건 뭐 기초적인 거고 그 다음에 독서, 여행, 사람 만나기는 자극에 필요한 것들이고 이건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창의적인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마지막 정립으로 갈게. 마지막 정리하는 거야. 창의적인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실망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얘기한 대로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순간을 종종 만들어내 봅시다 라고 얘기했어. 결국은 이 부분이 핵심적인 정리라고 보면 되겠지. 마무리 지으면서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결국 순간, 즉 창의적인 순간 이게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시다 라고 한 거야.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 텐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마치고 있다. 여기가 정리부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당부하고 있습니까? 네, 당부의 내용이 아까 나온 정리의 내용이 있죠. 알았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 만들어 봅시다. 뭐뭐 봅시다. 자, 봅시다는 뭐야? 청유형이야, 청유형. 청유형은 뭐야? 나 할 테니까 너도 해라. 같이 합시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 창의적인 순간을 만드는 것을 해봅시다라는 의욕을 북돋우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돼. 아까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냐면 예를 들면 비언어, 그 다음에 준언어를 내가 반언어라고 아까 얘기했어. 용어를 학교에서 듣는 대로 해.
반언어나 비언어나 아니 저기 준언어나 반언어나 그거지. 생각만 좀 하면 동일한 언어니까. 자, 그다음에 청중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이해는 설득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아주 강력한 설득이 아니라 당부하면서 끝났어. 그다음에 이해시킬 때 뭘 자꾸 썼죠? 예시를 다양하게 썼다라니.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가 등장하고요. 이해를 돕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득, 당부로서 마무리 짓고 있는 강연이야. 즉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강연의 내용이었다. 강연 글, 이게 글의 종류.